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의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 상원에 출석해서 현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예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동 상황, 즉 라스푸티치가 끝났으니까 곧 우크라이나가 세게 대공세를 할 텐데 러시아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상당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가 절대 우세해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항모, 강습 상륙 전단 이런 두 개 항모 전단이 동해로 들어오고 부산에 입항하고 하니까 러시아가 아니 동해 여기는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것인지 핵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훈련하고 러시아가 발사 훈련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걔들은 초록은 동색이다 라고 하는 상황 한번 알아보겠고 저보고 국내 정치 이야기는 제발 좀 하지 마라. 군사 얘기만 해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 국내 정치 중에서도 특히 저는 이 안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우크라이나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전복 세력 그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신의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조직 내 대대적인 간첩망이 적발되어 공안당국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조를 가장한 사실상의 대규모 간첩 조직으로 광범위한 간첩활동을 벌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동운동을 표방하면서 왜 반미, 반정부 투쟁을 벌였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일명 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다양한 체제 전복 활동을 하고 있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27일 구속 수감된 간부 A씨는 아예 북한을 위한 진짜 간첩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정부 당국이 3월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2021년 2월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촬영했으며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도 항공기와 시설을 촬영해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군사시설의 전체적인 외관은 물론 활주로, 경납고, 항공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의 진지 위치 등을 근접 촬영했는데요. 해당 사진들을 촬영한 뒤 A씨는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해당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수사당국은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지난 2019년 북한으로부터 하달된 경기 남부 일대의 국가보안시설 자료 수집 지령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압수수색을 통해 100건이 넘는 대북 통신 문건을 찾아내었고 A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스모킹건도 다수 확보했습니다. 민노총은 평시 정보 수집 활동은 물론 유사시 국가전략시설에 대한 공격도 모의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확보한 북한 지령문 90여 건과 보고문 3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유사시 화성, 평택 지역의 군사기지와 발전소, 항만시설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사시 이 시설들을 마비시키기 위한 공격 준비 지령도 받았습니다. 북한은 이들에게 청와대 등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정망 체계 자료를 입수해 이를 마비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추진하라 라는 지령을 내렸는데요. 이는 과거 아로 사건 당시 아로 일당이 준비했던 내란 준비 범죄들과 같은 성격입니다. 북한은 또 친북 인사로 여러 차례 언론에 이름을 올린 양경수 현 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지지 결속, 옛 통진당 잔당인 진보당 장악과 원내 진출, 반일 감정 고조와 한일관계 파탄 조장 등의 지령도 보냈는데요. 실제로 민노총은 양경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고 대대적인 반일 불매 운동을 조장하는 등 북한의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증거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민노총이 실제로는 북한을 위해 충성하는 간첩단에 가까웠다는 한간의 의혹을 사실로 굳혀주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에 기생하며 귀족노조로서 진짜 서민의 고혈을 빨아 호의호식하면서 체제를 뒤엎으려 했던 이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키는 방어적 민주주의 구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국정원
또 경찰 공안 파트 요즘 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국정원이 영수증 없는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주 이상한 자들이 국정원장에 앉아서 영수증 없는 사업비 집행해서 그거 북한으로 올려 보내줬는지 알 길이 없는 이런 국정원을 우리는 원했던 거 아니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을 이렇게 발본색원해주는 국정원, 그리고 경찰, 공안, 정보 파트들, 그걸 우리 원했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자, 민노총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군 기지 촬영해서 북으로 보내해서 경기 남부 지역의 전략시설, 미군 기지들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여러 우리 해군 이함대 시설도 있고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촬영해서 보내. 요거 지금 경향신문이 찍은 건데요. 패트리어트 3 발사되죠. 패트리어트 3 발사대 하나가 지금 전개되어 있고 하나는 지금 이동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찍어서 지금 북한에 보내줬다. 경향신문이 보내줬다는 건 아니고 이 A모 인사가 보내줬다. 경향신문도 이렇게 하면은 뭐 보내준 거나 마찬가지죠. 인터넷에 다운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 오산기지 주변에 미군 헌병들이, 군사경찰들이 방탄복까지 입고 총 들고 순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 단속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가 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지령받아서 했다. 이거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령받아서 했다면 그거 간첩이죠. 자발적인 간첩하고 자발적인 침묵하고 명령받아서 하는 거하고 이건 다른 거죠. 그래서 명령받아서 했다.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진보당, 이게 통진당의 잔당들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보당을 장악해라. 그래서 진보당에 원내 진출을 도와라. 원내 진출하게 해라. 지금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보선에 출마한 뭐 이 전과 엄청나게 많은 인사들, 그게 대부분 다 진보당이에요. 뭐 얘들은 뭐 얕은 이자들은 폭력, 돈, 성 이런 데는 뭐 정말 수위를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을 일반적인 면을 볼 수 있다라는 패턴이죠. 자, 그리고 이석기 요즘 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석기를 구속시키는 그 재판 정부 측 증인 1호였어요. 와, 저 그때 가서 10명의 그 민변 변호사들하고 제가 몇 시간 동안 1대 10으로 싸웠는데 정말 뭐 머리가 새하얗게 타도록 신경 써가면서 까딱 말꼬리 잡히면 그냥 뭐 10명은 자기네들끼리 회의 딱 해가지고 어떤 면을 신인견을 공략하자 해가지고 작전 짜고 나왔을 테니까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석기가 구속이 된 이석기가 지금 이제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그 아로의 똑같은 사실은 그 일파들이죠. 양경수 이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를 밀어서 민노총 위원장으로 만들어라. 그 지령 내리고, 그래서 양경수가 진짜로 민노총 위원장이 되고, 그 양경수는 왜 제가 뭐 아로하고 똑같다로 하냐?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니까 뿌리가 같은 거죠. 다 이제 그 일맥이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실제로 민노총이 또 북한 지령을 받은 그 내용대로 반일 감정 조장하고, 왜? 일본도 북한의 적, 남한도 북한의 적.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적들끼리 뭉치게 만들면 자기들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적을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미, 반일, 적을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당연히 북한으로서는 선택한 건데, 거기에 우리 최대 노동 세력이 선봉에 서서 활동하고, 최근에는 최대 정당이 그 반일몰이에, 즉 북한을 도와주는 지령을 받은 이 반일몰이의 최대 정당의 최고 수장까지 나서서 반일몰이를 하고 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이 좌파 언론들은 최근에 이제 이 민노총 막 압수수색하고 하니까 공안 탄압이다 막 이러다가 이제 증거가 막 나오죠. 증거가 나오니까 공안 탄압 소리는 또 안 해요. 왜 수사 중에 피사실 공포하냐? 라고 이제 검찰을 또 물고 늘어지는데, 원래 이제 그 논리적으로 타파가 안 되면 이 메신저를 또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검찰이 지금 뭔가 수사를 이렇게 공포를 쓱 해가지고 검찰이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물타기를 하려는데 사실 아니죠. 쟤는 공안 탄압이다 뭐 이러다가 이제는 피해사실 공표다. 그러니까 그 언론도 똑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적에게
협조하고 있는 이 언론, 뭐 그 언론들, 뭐 진보 언론, 좌파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이자들하고 같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여기에 진짜로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를 표방하고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북을 도와주는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기자가 있다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자들도 밝혀내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국정원과 경찰 공안파트에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해상에서 마킨 아일랜드 전단이 동원된 대규모 상륙 훈련이 실시되고 부산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전개하자 러시아도 태평양에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러시아가 미 항모 타격을 위해 개발한 초음속 대한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 태평양 함대가 3월 28일 동해에서 초음속 대한미사일 2발 실탄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3월 29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태평양 함대의 전투함이 해상의 적 모의 표적에 대해 대한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미사일은 모두 모의 표적에 명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240km, 비행속도 마하 2.5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P-270 머스킷인데요. 나토에서는 SSN-22 썬번으로 부르는 이 미사일은 과거 소련이 미 항모전단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했던 핵탄두 탑재 가능 초음속 대한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2.5의 속도로 순항하다가 종말 단계에서 마하 4.5로 가속해 S자 형태의 회피 기동을 하며 돌입하는데요. 300kg의 고폭탄두 또는 200킬로톤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미 해군 방공 시스템을 회피해 항모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마킨 아일랜드 전단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해당 전단의 부산 작전기지 입항 당시 태평양 함대 소속의 정보 수집함 쿠릴리도 대한해협에 투입됐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배가 마킨 아일랜드 전단의 F-35B 전투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미 전단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무력 시위는 유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태평양 지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중국과 북한에 이어 러시아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나라도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과 대비태세 강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배는 아주 작죠. 타란툴급 초계함, 미사일 초계함인데 한 500톤 정도 되는 배입니다. 이 배에 비해서, 배의 덩치에 비해서 너무나 크고 강력한 대한미사일 쏘죠. 썬번, 머스킷. 보시다시피 뒤에 뭐 섬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자극은 하지 않으려는 듯 블라디보스톡 앞에 있는 그 표트르 대제만, 그 만 안에서 사격 훈련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즉각 뭐 이지를 침범하진 않았지만 동해상에서, 물론 일본은 일본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해상에서의 위협 행위, 안정을 깨뜨리는 행위를 그만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동해냐 일본해냐 이 가지고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바다를 동해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바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 동해에서 벌이는 이런 위협 세력에 대해서, 또 위협 활동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 외교, 우리 안보당국, 국방당국 입 가만히 닫고 있고 일본만 왜 우리 바다에서 안정을 해치는 짓을 하냐, 거기는 일본해다 라고 계속 이렇게 하죠. 우리는 뭐합니까? 가만히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 지도에 뭐 일본에 돼 있다, 뭐 돼 있다, 왜 거기가 일본해냐, 동해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서해인데, 그래서 이 바다 이름을 정말 동해라고 하는 것이 맞냐. 그래서 한국해, 조선해, 우리가 과거 조선이었으니까 조선해, 그러면 요즘 이제 북한 말처럼 들리니까 그건 좀 거북하고, 그래서 한국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동해, 그 일본인들이, 그 1억 2천만 일본인들이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보면 분명히 서쪽인데 왜 그걸 웨스트시, 이스트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수용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일본을 논파를 하려면 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야, 니들은 말이야, 니들 오른쪽에 있는 그 바다, 그 태평양 서쪽에 있는 그 바다, 그걸 일본해라고 해.
우리는 여기는 우리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해라고 하고 지금 저기 우리가 서해라고 하는 거 저기는 이 중국 입장에서 황하에 물이 흘러내려서 누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뭐 황해라고 하고 우리 그러자 라는 것 정도가 필요한 거지. 지금처럼 무슨 어디 저쪽 사람들처럼 일단 우기고 보자. 이건 좀 안 맞다라고 생각되면서 말이 좀 샜는데요. 아무튼 우리도 이런데 목소리를 내야 되고 지금 이 북유럽에서 나토와 러시아가 계속 핵무기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서태평양 즉 우리 지역으로도 전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경 바짝 써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되는 뉴스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더 많은 무기와 탄약 없이는 공세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작전 보완을 대폭 강화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봄 대공세에 대한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 작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봄은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인 반격을 시작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현지 시각 3월 28일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제공한 대량의 무기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력한 방어전을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방어전이 러시아의 군사적 이익을 둔화시켰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지난 가을 반격작전으로 수천 평방마일의 영토를 되찾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기갑 차량들의 재고를 소진시키고 있다라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입힌 피해 때문에 러시아가 T-54나 T-55 따위의 전차를 가지고 나오는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은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며 전투가 격화됨에 따라 앞으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러시아군에게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겨울 동안 진행이 더딘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몇 달간은 전투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며 기동 조건이 개선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을 바탕으로 봄에 전투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봄 동안 러시아를 상대로 진격할 수 있는 우세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언급대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10,000대 이상의 각종 기갑 차량을 준비했고 수십 개의 여단을 신규 창설해 대반격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인데요. 지난해 가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전력을 준비한 우크라이나가 크게 약화된 러시아군을 상대로 어떤 대공세를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스틴 장관이 상원에 출석해서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오스틴 장관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건 이제 자화자찬도 살짝 이제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일 덕분에 그 말은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무기 지원 또 전비 지원 많이 해준 바로 그거 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까지 이제 겸한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는 정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차를 소진시키고 있다. 바보짓 하는 거죠. 한마디로 보면 전차 하나만 기동시키고 전차를 보호해주는 보병도 없고 가다가 그냥 그래서 두들기만 퍼지고 그걸 놔두고 도망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전차가 없어서 세상에 2차 대전 직후에 만들었던 T-54, T-55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전선에 투입하는 이런 상황을 목도하게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아직도 무기가 부족하다,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시체말로 징징대는데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다익선 많이 받아야 되지. 야 이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다 주겠습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좀 구차해 보이지만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냉정하게 이렇게 딱 보는 군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이 단시간 내에 끝나진 않겠죠. 왜냐? 영토가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이번 봄에 확실한 승기를 잡고 그리고 이제 여름, 가을 이렇게 해서 정말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쇠기타를 날릴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아주
공식석상에서 국무위원이 상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자,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이 사진과 이 영상들을 공개하면서 이게 이제 영국이 준 챌린저2 전차죠. 이라크전에서 뭐 그냥 무적의 위력을 떨쳤던 전차들인데 이 전차들을 가지고 부대 창설하는 이 영상을 다 공개를 하면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 이 환상적인 전차들이 최전선에 투입된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챌린저2를 줄 때 처음에 영국이 최전선에 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준다 그랬어요. 아마 영국이 좀 쫄았던 것 같아요. 러시아의 T-90이나 T-72에게 혹시나 격파되면 그동안 챌린저2가 누려왔던 이 무적의 이미지가 상쇄되는 거 아니냐. 영국군이 직접 몰고 싸우면 이길 자신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최전선에 안 돼. 아니 최전선에 안 되면 뭐하러 갑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T-72, T-90 이런 거는 거의 사라지고 없고 T-62, T-54, 55 이런 게 오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때려도 챌린저2를 격파할 수 없죠. 그리고 챌린저2의 공격력은 좀 다른 서방 제3세대 전차에 비해서 약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T-62, T-55 정도는 스쳐도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아마 이 환상적인 전차들이 최전선에 투입된 걸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영국도 이제는 최전선에 보내 라고 합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의 말대로 이 챌린저2가 러시아군 전차들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리반 고속기동전 했던 것처럼 하루에 80km씩 확확 밀어붙이는 이런 전과를 제가 알려드릴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